제작진이 로고송도 따로 만들었군요. 예, 웅장한데. 예. 참신한 정치 패널 연대, 김장연대,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모시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 현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제작진한테 특별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두 분입니다. 예. 그러게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로고송 따로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사실은 품이 드는 일이에요. 처음 받는 느낌. 예. 장성철 소장님, 예, 자주 나와주세요. 예, 자주 나와주세요. 근데 두 분의 김장연대는 김기현, 장제원 연대하고는 좀 다르겠죠, 성격이. 장제원 의원 아침부터 얘기하시면 제가 주눅 들어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못해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예. 네. 그쪽은 야합이고요. 이쪽은 가치연대입니다. 가치연대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도 서로를 존중해주는 가치연대. 그렇죠. 좋습니다. 예, 3자 가치연대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대표 일단 대의원 방출 시간 도래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쉬워요. 예, 쉽습니까? 네. 예, 바로 쉽습니다. 나옵니다. 예, 예. 쉬우면 마련해 주세요. 김기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하지만은 천하람 안철수 후보의 반전 드라마도 기대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나도 한다. 정말 이런 건 안 되지. 이건 반칙이죠. 황희정승인 줄 알았어. 누렁이소 검은. 이거는 썰로 밥 짓는 소리야. 저는 뭐 이렇게 아침에 통화해봐도 어쨌든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한 52%, 3% 정도로 뭐 결선 안 가고 끝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51%, 53% 정도로 결선 안 가고 끝낼 가능성이 높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망을 하기 전에 숫자 하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57%. 57%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죠? 이게 그 2년 전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그때 그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하고 합산해가지고 그때 결과가 나왔죠. 윤석열 후보가 됐잖아요. 그때 당원 투표 때 윤석열 후보가 받은 지지율이 57.77%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때는 그 투표율도 지금보다 더 당연히 높아서 64% 정도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직표를 다 끌어모았을 때 당의 주류가 받을 수 있는 게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치가. 64% 투표했을 때.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람도 다르고 뭐 이제 상황도 다르고 그런데 그때도 사자구도였어요, 일단. 그때도 사자구도였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김기현 후보가 57%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기현이라는 캐릭터가 좀 더 약하고. 당연히. 하지만 또 하나는 사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선 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국민의힘 쪽 그 주류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바닥까지 다 훑었답니다. 정말. 진짜 바닥까지. 잘 모르고 지금 투표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내가 당원인지 모르시는 분들까지 다 긁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본다라면 저는 장성철 소장님보다 조금 더 써서 55%. 55%? 1차에. 이야, 근데 지금 제가 반론 차원에서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50%대 중반 정도의 투표를 가지고 64%가 나왔고 그때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인기가 굉장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의 김기현 후보 가지고 50%가 넘는다? 아무리 바닥까지 훑었어도 그럴 수 있나? 게다가 역풍이 그 과정과 행태에서 이른바 윤심, 파리 또는 윤심, 윤핵관 여러 단어들이 부정적으로 묘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어떤 당원들의 염려, 우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김기현 후보에게 좀 미안하지만 이번 당원들 투표가 김기현 후보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을 뽑아야 총선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김기현 후보를 찍는 당원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이고 1년도 안 됐는데 대통령 도와줘야지. 대통령 체면을 생각해서? 네. 대통령하고 또 당대표가 싸우고 갈등 일으키면 우리 당 분열되는 거 아니야? 분열되면 내년 총선 어떻게 치러? 일단은 그런 그러니까 판단.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또 윤핵관들이 이번에 김기현 후보 밀으니까 당내 분란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김기현 후보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쪽에 저희가 2014년도 당대표 선거했을 때 실무적으로 일했던 분들이 거의 90%가 김기현 후보 일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어떠한 전략적인 투표가 있냐면 우리가 당대표는 대통령 봐서 김기현 후보 찍어줘야 되는데 최고위원은 조금 좀 다르게 판단을 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에서? 오히려 허은하, 김용태 이렇게 이준석 사단으로 표현되는 두 명이나 분들이 상당히 좀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 선거는? 저는 저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습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허은하, 김용태 다 떨어질 겁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요. 제가 다 걸게요. 뭘 거시겠습니까? 뭘 거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제가 죄송한데 다 걸게요. 한동훈 장관처럼 죄송한데 손모가지는 다른 데서 걸고 와가지고 이걸 걸 수는 없고. 그럼 발모가지로 할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저도 궁금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번엔 블록 투표였어요. 그러니까 천하 용인을 같이 찍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천하람을 찍은 사람이 김용태와 허은하를 찍고 이기인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특히 지지대가 이른바 이준석계는. 자 그러면은 이분 천하람의 득표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기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4명을 뽑는데 20%가 넘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야지 지난번에도 20% 넘었어요. 예. 그래야지 되는데 지금 그러면 천하람 후보가 20%를 넘길 것인가? 저는 10% 후반대가 나올 거라고 진짜 잘하면 21%까지 보는데 10% 후반대가 나려고 본다면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지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후보들을 막 지금 예를 들면 김병민 후보가 좀 위험하다라고 여론조사 커트라인에 있으니까 야 김병민 몰아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병민이 의외로 어부지리로 1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이게 균등하게 이렇게 4명 정도에게 표가 가면서 지금 천하람 계열 그쪽은 다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렇군요. 이제 저기 좀 이따 한 5시쯤 되면은 김준일 우리 수석 에디터께서 역시 내가 당을 경험하지 못해서 장성철 소장 한 얘기가 맞았네. 그렇게 반성문을 쓸 가능성도 있어요. 이따 이슈 오도독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고요. 당대표 2, 3등도 한번 2, 3위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천하람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2등이? 그건 바람이다. 안철수 후보가 워낙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뭐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는 당원들도 많이 있어서 그거를 과연 천하람 후보가 넘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막판에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가 너무 각종 방송에 나와서 천하람 후보의 여러 가지 뭐 이미지 또한 뭐 언론 점유율 이런 것들을 깎아먹은 것에 대한 이준석이 오히려 깎아먹었다? 좀 반감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좀 골수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견제 차원에서 천하람 후보에게 좀 덜 갔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천하람 후보가 2등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개혁적인 당원들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이미지를 또 일반 국민들과 또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2등해서 그러한 지분, 포지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효과가 없었습니까? 오히려 깎아먹었다고 하는데. 이준석 효과 있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있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준석 개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개혁보수가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가 확인을 하는 차원인데. 그렇겠죠. 그게 이제 저는 한 20%로 봤어요. 20%로 보고 있고 비슷하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20%를 가져가면은 최대 한 20%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를 이길 것이냐.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뭐 이런 것들을 중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천하람 후보는. 저는 그래서 천하람 후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친합니다, 심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만약에 돈을 걸어라라고 하면은 안철수 2등한테 걸 것 같아요.
안철수가 2등이 될 것이다. 근데 전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 한 20% 내외까지 천하람 후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는 전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캠페인을 잘 해왔고 또한 이준석 사단이다라는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가능했지 천하람 후보가 그냥 홀로 단신으로 나왔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각광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반론 차원에서 두 분 다 결선 투표까지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될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결선 투표 뭐 40대 후반 49.99%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 뭐가 없겠어요. 열어봐야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결선 투표가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아까 사실은 민동기 김민하 평론가는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거에 좀 부정적인데 만에 하나 이제 조금 막판에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49.9%가 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대통령한테 상당한 타격이죠. 사실 타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게 뭐 엄청나게 국정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당 장악력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반윤, 비윤들이 앞으로 좀 더 공간이 넓어졌다. 미드필드에서 공간이 넓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지점이 그 전통적인 당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프레임은 미드필더에서 공간이 넓어지는 게? 아니요. 전자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을 좀 도와주자라는 프레임이 처음부터 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1차에서 안 되면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야. 곤란할 거야. 어려워질 거야. 그런 생각과 판단 때문에 전통적인 당원들은 좀 김기현 후보를 통해서 대통령을 도와준다라는 인식과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래서 결선 갈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최 앵커님 미천한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선거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가 예측도 다 못해요. 300명 다 틀려요. 예측도 못했는데. 그럼 뭐 다 이해하시죠. 인간이 뭐 예지력이 없으니까요. 조성빈님은 김준일 에디터님의 그 발목 걱정을 좀 하셨습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방송하시려고 이렇게. 뭐 진짜 다 잘려서 수족 다 잘려서 지금 입만 살아 있으면 입만 있으면 됩니다. 입만 있으면. 0820님은 장성철 소장님 저는 민주당원인데 당원이시래요. 심지어는 소장님 팬이에요. 이렇게 응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서 보수 참칭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0820님이 도와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같이 중요한 전당대회 날에 넥타이를 파란 걸 메고 왔어요. 이미 뼛속까지 지금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일본과의 대승적인 협력 관계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본 언론에서 와 윤석열 대통령 잘했다 하면서 막 칭찬하고 박수치는 분위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언론이 우리 대통령을 칭찬해? 그럼 이건 당연히 우리 대통령이 뭔가 잘못 던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로 보지 말아라. 정치를 국내 정치를.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저희 외로워요. 김준일 대표랑 저랑 외로운 게 뭐냐면 너무 막 적으로 보는 거는 그 양극화돼 가지고 적으로 보는 거는 미국 정치랑 한국 정치의 정말 큰 병폐라고 봅니다. 저희가 참 윤석열 정권도 비판하고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도 비판하니까 양쪽으로부터 많이 혼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이 없어요. 외로워요. 힘들어. 제가 있잖아요. 나보다 더 욕먹 어제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안마다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사실은 아까 윤심 윤핵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선거 막판에 그 대통령실 단톡방 뭐 김이김 뭐 이거 있잖아요. 단톡방. 이거 선거 개입 의혹 이거는 안철수 한교안 후보가 둘 다 나와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고발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거면 그러면 선거 이후에도 전당대회 이후에도 좀 소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가능성 없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립이 되게 세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분이 뭐 밀어붙이기식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후보들과 빠른 시일 내에 좀 만나가지고 여러 상황들에서 정리할 거다. 뭐 그쪽 캠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같이 뭐 당내 경선인데 뭐 저희가 뭐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하는 게 맞냐 그런 식으로 해서 안철수 뭐 황교안 후보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직 인선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공천 과정에 본인들의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당내 화합을 김기현 후보가 꾀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그리고 먹힐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뭐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겠지만 진짜 그럴 거야? 진짜 계속 고소고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황교안 안철수 후보가 그걸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도 뭐 비슷한 시각인데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저는 되게 심각하게 보지만은 이거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이제 이 행정관이 넘어갈 테고, 그러니까 뭐 강승규 뭐 수석까지 이제 뭐 조사를 받겠지만은 뭐 명확한 증거가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일탈적인 문제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제 다음에 이를테면은 뭐 선거라든지 여기까지 이제 확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를테면은 이제 계속 끌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이제 당내 분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제 크고 그게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문제 삼으려면은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처럼 비등한 정도의 규모를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끝까지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작아요. 그 덩어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 지금은 너무 주류 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끝까지 문제 삼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안철수나 천하람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될 가능성이 좀 지극히 낮아 보이는데 지극히 낮다. 정말 당원들의 혁명적인 선택에 의해서 됐다. 그럼 이제 난장판 되는 거죠, 이제. 난장판 이거는요, 된다. 대통령 레임덕이라고 봐요. 레임덕 된다. 네, 당에서부터의 레임덕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밀었는데 당원들이 대통령이 미는 사람 싫어 안 할래. 다른 사람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아. 전당대회에서 왜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못해. 이러면요 당으로부터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뭐 최고인들이 다 사퇴해가지고 다시 비대위 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뭐 심평 변호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김한길 또 위원장이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탈당해서 다른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 당과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김기현 후보가 그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공천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운명이 어떻게 되나요? 공천 줄까요? 근데 당으로부터 쫓아냈는데 공천 주겠어요. 근데 현역 의원 상당히 그 높으신 분한테 국민의힘 들었는데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게 주는 게 더 낫다.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왜냐하면 어쨌든 이준석 계라고 하는 2030 지지자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를 하고 그게 이제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오겠죠. 그거 없이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진 일들이 상식으로 지금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쫓아내는 이준석 당대표를 쫓아내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이미 이준석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너무 명징해요. 그럼요. 만약에 이준석한테 준다라고 공천을 준다라고 한다라면은 확실하게 뭔가를 그러니까 이준석이 내놔야 될 겁니다. 대통령을 완전히 인정하고 뭘 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격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저격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굴복하는 정도의 시그널이 있지 않는 이상 이준석을 줄 수 없고 또 지금 여당에서 믿는 건 어쨌든 이재명 방탄. 이걸로 사법 리스크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계속 갈 거다. 이재명이 이따 이슈 오도독에서 그 이야기 쭉 해보죠. 절대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정말로 굳게.
네.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쯤에서 국민의힘이 선거가 되게 어렵다. 백석도 네. 못 얻는다. 막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면 이준석계와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대통령에게 항거하고 반항했던 정치인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정당의 플랫폼에서 완전히 정치를 못하도록 맥을 끊어놓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른바 이준석계로 분류됐던 뭐 천하람, 뭐 김용태,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끝나는 거예요? 이준석을 빼면은 네. 그 사람들이 뭐 질이 멸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고사된다. 네. 아니 뭐 천하람 같은 경우에는 네. 공천 주겠죠. 순천인데. 안 주죠. 네. 뭐 네. 글쎄 뭐 그거는 뭐 그럼 봐야 되겠지만은 네. 뭐 굳이 이제 그 조금 포장하는 차원에서 뭐 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준석 계라는 게 덩어리로서 얼마나 이번 총선에서 활약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게 또 하나 그래서 뭐 깊이 들어갈 건 아니지만 선거구제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생각해 보니까 이슈오도독 그 다음에는 배종찬 소장이 나오기 때문에 김준일, 장성철, 배종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준일 대표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민주당 관련해서는 절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안 내놓을 것이다. 이게 국민의힘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반반이라고 진짜 이건 반반이라고 반반이다. 보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의 길을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시는 문재인 당대표였죠. 네.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랬죠. 공천권을 줬지만은 사실상 그 전에 어느 정도 사전 정지 작업을 당을 정비하고 본인의 사람 심고 이렇게 좀 당의 그립감을 어느 정도는 쥐어놓고 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개혁 쇄신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특히 하반기 때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상반기 내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요. 사실상. 그렇습니까? 예. 하반기에 가서도 정말 이 상황이라서 정말 비명계 폭발하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이제 타협점 그러니까 서로 끝까지 가봐야지 이제 타협점이 이제 이러다가 다 망하겠다. 네. 공멸하겠다. 정도 이러다 다 죽어. 다 죽어. 이러다 네. 다 죽어. 이거가 나오지 않으면은 안 돼서 그 문재인의 길을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장성철 소장도 비슷한 거의 뭐 생각이십니까? 99% 동의를 하고요. 예.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 잡을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이재명 대표가 다음번 우리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이겨내야 된다. 문명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그쪽 세력과 손잡아서 자기의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고 결국엔 공천이에요. 공천 내년도에 그렇죠, 1월 달에 그렇죠. 거의 다 끝내놓고 그냥 형식상으로 비대위원장 내세워서 자기는 뒤로 물러나서 총선에서 심판받으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협의하고 합의하고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제가 다 치부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민주당 이야기나 뭐 국민의힘이나 기존에 하시는 분들 쭉 계속 하면서 이렇게 선거하고 그게 그러면은 개혁이 되고 뭐 정치가 나아지고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못 하는데 계속 그러면 뭐 연합해서 국민의힘도 연합해서 연포탕 끓여서 같이 또 드시겠다. 또 민주당도 또 같이 드시겠다. 뭐 이러면 이거는 뭐 한 번도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징적인 사람 몇 명을 날림으로써 우리가 개혁 공천하고 있어요. 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거예요. 그럴까요? 국민들로 둘 다. 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천 안 준 사람이 정청래, 이해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노 패권주의의 어떤 그 부정적인 면을 희석을 시켰거든요.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결국은 이제 성공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몇 사람을 또 희생양을 삼을 것이다. 똑같아요. 96년도부터 봤었는데 한 번도 개혁 안 한다고 한 적이 없고요. 개혁된 적이 없어요. 몇 명 날리고 그냥 국민들 속이는 거죠. 서글프네. 이 정치 프로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10년 하셔야 됩니다. 예. 한 2년 아니죠. 2분밖에 안 남았는데 2년이 아니고 왜 이렇게 좀 성급하게 그리고 국민들 상당수가 반대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강제 동원 관련해서는 이렇게 성급하게 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나는 안티 문재인. 안티 문재인. 네, 문재인의 반대 길로 간다. 문재인 정부 때 네. 단일로 뭐 정치적 이득도 보고 뭐 죽창가도 부르고 뭐 이랬다라고 인식을 하니 이거를 이제 반대쪽으로 가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대단한 성과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실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어느 정도라야지. 저도 문재인 정부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네. 일본 정책. 네. 근데 야 이건 100대 0인데 네. 어떻게 이거를 환영할 수가 있습니까? 호구 잡혔다 그냥.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미국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미국.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속보 나온 게 있잖아요. 예. 한국 그 고위 관계자가 쿼드에 실무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거다라고 지금 속보가 떴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네. 일본 때문에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데 사실 일본이 상관이 있죠. 일본 때문에 아니, 그래도. 뭐 더 친해지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쿼드 그다음에 중국 견제 이용으로 한국을 방패막이 삼으면 우리한테 올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봐보세요. 그 김성환 안보실장이라든지 김태호 뭐 제1차장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철저한 뭐 친미주의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의 외교에는요 중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사람들 논문 써온 거 한번 봐보세요. 최근에 10년 동안 논문 써온 걸 보면 이 어떤 다자간의 외교에 있어서 중국은 없어요. 다 안중이 철저하게 미국 위주예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오도독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8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코와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이 들어가